자, 오늘은 목요일이죠. 그리스 신화를 하는 날입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최근 한 달 넘게 6주 정도 됐을 거예요. 그 긴 주제의 에피소드들을 알아봤습니다. 뭐 알아봤어 우리? 트로이 전쟁, 그지? 그리고 오디세우스의 모험 같은 이런 긴 이야기들을 알아봤는데, 이것들을 알고 나면 그리스 신화의 내용을 좀 이해한다. 어떤 인물 관계도나 어떤 캐릭터성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거에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진짜인 게 제 유튜브에 댓글이 좀 달린 게 있어요. 학교에서 시험을 본대. 대학교 시험을 보는데 트로이 전쟁에 대해서 시험을 봤나 봐요. 이걸 보냐 대학교에서? 신기한데? 그래서 제 영상을 보고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지난주까지 했던 오디세우스의 모험을 또 이번 기말고사에 또 제 영상을 또 그죠? 시험 공부를 하신다면서 아주 무모한 결정을 내리셨어요. 제 영상으로 시험 공부를 하신대요. 이연주님입니다. 이연주님 아주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도움이 되긴 되나봐요. 신기하네요. 이게 이야기가 길다 보니까는 좀 정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해. 트로이 전쟁이나 오디세우스 모험 이런 것들이. 그래서요, 이번 주 주제는 잠깐 쉬어가는 시간으로 어떤 에피소드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 신화에서 유래된 전 세계의 상표들, 또 이런 거 브랜드 이런 거 재밌는 거 많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이런 브랜드들이 그리스 신화에서 나온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어떤 브랜드가 있고 어떠한 그리스 신화의 의미를 갖고 왔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신화. 자, 그리스가 우리나라랑 좀 멀죠.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예요. 비행기 타도 막 하루 넘게 걸리잖아, 그죠? 왜냐하면은 거리가 머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란 나라에 대해 좀 낯설어 하죠. 하지만 문화 자체는 낯설지가 않다, 전혀. 네버. 왜? 그리스 신화라는 것 때문이죠. 그리스 신화에서 파생된 말들 또는 어떤 게임이나 소설 속의 등장인물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에 대해 잘 모르지만 그 그리스 신화에서 온 것들은 상당히 우리가 간접적으로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고요. 그거를 이제 증명하는 게 유럽에서 한 해에 새로 등록되는 신규 브랜드, 상표들 같은 경우에 60% 정도가 그리스 신화에서 등장인물들의 이름을 딴 상표들이라는 거죠. 엄청난 양인 거예요. 이만큼의 영향력이 있는 이야기가 세상에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상당히 방대한 양입니다. 어떤 우리가 게임이나 어떤 장명, 이름 지을 때 그룹에서, 회사에서 어떤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요. 그때 이름을 지을 때 가장 먼저 찾는 게 그리스 신화예요.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고 등장인물의 이름이나 지명을 변형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의미가 있거든. 의미라는 게 담겨 있거든. 막연하게 우리가 어떤 이름 붙이려면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이런 뜻을 갖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의미를 찾기 가장 좋은 소재가 아무래도 그리스 신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뭐 신들 중에 다 별명이 있어. 신들이 뭐 바람의 신, 뭐 태양의 신, 뭐 이런 별명들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상징이 생기고 이 상징이 그대로 이 제품을 구매하는 구매자들에게 그대로 각인시키기 좋은 컨셉, 전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첫 번째로 쉬운 거부터 가겠습니다. 우리나라 건데요. 마시는 거예요. 마시는 거. 드링크인데 이게 진짜 맛있어. 이상하게. 이겁니다. 1.5리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난 제 개인적으로 이게. 한 병은 너무 모자라. 자, 뭐냐면요. 바카스. 감동이야 이거 바카스. 이거 너무 맛있지 않아? 왜 맛있지 이거? 맛있어. 자, 바카스인데요. 자양강장제 중에 이제 국내 원탑이죠. 바카스는 이제 5종의 비타민이 있어요. 뭐 피로 회복, 타우린 뭐 이런 게 있대요. 이게 체내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킨답니다. 그래서 간 기능을 또 보호해 준대요. 요즘에는 이제 이거는 이제 뭐 예전부터 꾸준히 내려오는 모델이고, 요즘에 좀 변형된 디자인이 많아요. 뭐 캔도 있고 좀 긴 것도 있고, 그죠? 다양합니다. 굉장히 좋아요. 근데 얘만 못해. 맛이, 이거 캔을 마셔도 똑같은 맛인데 이 유리병에 따있는 이 약국에서 파는 이거를 먹을 때만큼의 맛이 안 나. 진짜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팔린 바카스가요 몇 병이 팔렸게, 여태까지 몇 병 정도 팔렸을 것 같아요? 와, 200억 병 이상이 팔렸어요. 200억. 현재 국내에 팔린 바카스를요 200억을, 이거를 지구를 이렇게 일렬로 세워놓잖아, 이 병을. 그럼 지구를 50바퀴 정도 감을 수 있는 양이에요. 겁나 많이 먹었다는 얘기지. 천안에 좀 이제 큰 바카스 공장이 있는데, 여기 생산 라인에서 바카스를요 분당 2,400개를 생산한대요.
겁나 빨리 만드는 거죠. 엄청난 양인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속도냐면요. 기관총 발사 속도의 4배입니다. 기관총 두두두두두 쏜단 말이야. 얘는 그 속도보다 빠르게 만들어지는 거야, 진짜. 바카스가 상당하죠. 바카스가 이제 그럼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걸 또 이제 알아야 되는데, 제품명이 동아제약이죠. 이게 여기 회장님이 직접 지은 이름이에요. 1963년에 처음 바카스가 만들어졌는데, 자양강장제를 만들어야 되고 이제 이거에 대해 이름을 고민하던 중에 이제 자기가 젊을 때 50년대쯤에 서독에서 유학하던 게 생각났었대요. 그때 이제 독일을 막 이렇게 길을 걸어가다가 우연히 함부르크의 시청 앞에 있는 석상을 하나 봅니다. 그게 이거예요. 현재 거기 앞에 있어요. 함부르크 시청 앞에 있는 건데, 이 석고상을 보고 이 기억이 떠올라가지고 이름을 지은 게 바로 바카스가 되는 겁니다. 얘가 바카스 신인 거지, 바카스 신. 그죠? 그렇습니다. 이 석고상을 보고 굉장히 인상적이었나 봐요, 기억이. 그래서 자기 회사에 새로 만드는 제품에 이 이름을 고민하다가 간장을 보호하는 이미지를 주자라고 해서 바카스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게 상당히 파격적인 일이었어요. 왜냐면요, 당시에 우리나라 60년대를 생각해보자고. 당시에 어떤 우리나라에서 어떤 제품을 만드는데 회사의 이름이나 약이야, 더군다나 약의 성분인데 이름을 넣어서 이제 짓는 게 보통이에요, 의약 제품은요. 근데 신화에서 따온 이름을 붙였다. 이게 상당히 뭐랄까, 구매자 입장에서는 신선했던 거죠. 상당했던 거죠. 이렇게 바카스가 우리나라 사람이라면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남녀노소 막론하고 다 알고 있는 제품이에요. 우리나라의 바카스를 모르는 사람은요, 찾아보기 힘들어요. 머릿속에 제대로 인식이 돼 있는 거죠. 우리가 바카스라는 이 신의 유래는 몰라도 바카스라는 음료수는 압니다. 그죠? 그러면 신화 속에 등장하는 이 바카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얘야? 얘야, 이제는 얘는 얼굴만 봐도 웃겨, 나는 진짜. 얘가 바카스인데요. 이제 로마 신화에서는 바카스라고 불러요. 근데 그리스에서는 바카스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디오니소스라고 합니다. 이제 늦어서 죄송하기 때문에 흥이 깨졌잖아, 디오니소스에. 얘가 이제 바카스예요, 로마에서는. 이제 바카스는 그리스 신화의 디오니소스를 로마식으로 부르는 이름인 거죠. 이제 디오니소스인데 제우스 아들이에요. 쓰레기의 아들이네요. 자, 제우스의 부인이 누굽니까? 헤라가 되겠습니다. 헤라죠. 근데 엄마가, 디오니소스의 엄마는 헤라가 아닙니다. 제우스가 몰래 바람펴서 낳은 자식이 이제 디오니소스예요. 왜 쓰레기 자식인지 알겠죠? 디오니소스의 이 이름 자체가 디오가 그리스어로 2번이란 뜻이 있어요. 디오가 2번. 그럼 니소스는 무엇일까? 태어난 자라고 합니다. 그럼 합쳐볼까? 디오니소스, 2번 태어난 자라는 뜻이 있어요. 이름 자체가 그거야. 왜 이런 뜻을 갖고 있을까요? 왜 2번 태어났게? 알아볼 겁니다. 일단 제우스가 헤라라는 부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자를 하나 또 사겨요. 세멜레라고 하는 테베에 사는 공주랑 사귀고 있었어요. 인간이야, 인간입니다. 제우스가 자신이 신인 것을 감추고 인간인 척하면서 이 세멜레랑 사귀고 있었죠.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죠. 이걸 알게 된 부인인 헤라가 기분이 나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거를 해코지하기 위해서 큰 그림을 그립니다. 제우스랑 이 세멜레 사이를 갈라놓으려고요. 자, 계략을 짜는 거예요, 또 계책을. 헤라는 세밀레의 유모로 변신해요. 유모로 변신해가지고 가정교사 같은 개념이야. 유모로 변신해서 찾아갑니다. 그래서 세밀레에게 말을 해요. 너의 남친의 정체를 너 알고 있냐? 너 네 남자친구 주민등록증은 봤니? 집이 어딘지는 아니? 전화번호는 아니?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야. 세멜레는 사실 제우스랑 사귀면서 제우스의 얼굴 말고는 아는 게 없었어요. 뭐 사는 곳, 뭐 아무것도 몰라. 가족 관계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진짜 그냥 얼굴만 보고 사귀는 거야, 정말로. 네. 나이, 혈액형 뭐 하나도 몰랐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이간질하려고 했던 거야, 헤라가. 그날 밤 제우스가 세멜레의 침대에 찾아왔습니다. 거예요. 자, 이때 세멜레가 제우스에게 부탁을 해요. 자, 제우스는 또 세멜레에게 홀려가지고, 세멜레가 또 이뻤나봐. 그래가지고 세멜레의 부탁에 홀려가지고 무슨 부탁을 할지도 모르고 일단 들어준다면서 스틱스 강물에다가 맹세를 해버립니다. 스틱스 강물 아시죠? 이승과 저승의 경계에 있는 그 강물. 여기서 맹세를 하면요 꼭 지켜야 됩니다. 여기서 지키지 않으면 맹세를 이 강을 넘어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여기가 이제 이승이야. 우리가 사는 곳이야. 여기 강물이 있어. 여기서 맹세를 딱 해. 근데 맹세를 안 지키면요, 여기 건너가야 돼. 지옥으로 가야 돼요. 죽는다는 얘기지. 저승 가야 돼. 어쨌든 맹세를 했어. 또 세멜라가 이제 그 부탁의 내용을 말하는 거죠. 본 모습을 보여달라. 나 당신에 대해 더 알고 싶다. 본 모습을 보여달라 한 거지. 제우스는 자기가 신인 걸 감추고 있었잖아. 알려지면 큰일 나거든. 그래서 안 된다. 아, 안 돼, 자기야. 안 된다고. 차라리 다른 거 부탁해. 이건 안 돼.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세멜레가 고집이 셌어. 당신 저 그러면 이제 우리 그만 사겨요.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결국 세멜레가 자기가 세멜레에게 자기가 제우스인 걸 보여줍니다. 신이잖아. 근데 신들의 짱이잖아요. 주신이야, 주신. 그래서 이 세멜레에게는 빛이 확 눈에 들어온 거야. 왜? 제우스가 신의 모습을 딱 보여주니까 후광이 막 이렇게 빛이 막 이렇게 샤라랑 샤이닝 스타 돼버린 거지. 그래서 이 빛 때문에 몸이 불타버려요. 그래서 타 죽었어, 세멜레가. 죽어버렸어. 신의 빛을 봐가지고. 죽었지.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세멜레는요, 이미 제우스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무려 6달이 됐었어요. 6달. 다행히 이 제우스의 옆에 있던 제우스의 비서 헤르메스라는 신이 세멜레가 죽을 때 뱃속에 있는 아이를 구해냅니다. 꺼내버려요. 꺼내가지고 얘가 6개월밖에 안 됐잖아. 10개월 채워야 되니까. 그래서 얘를 인큐베이터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게 제우스의 허벅지야. 제우스 허벅지를 갈라가지고 거기다 아기를 넣었어. 6개월밖에 안 된 아기. 그리고 꼬맵니다. 거의 인큐베이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4달 채워서 나오는 거예요. 조기 출산이 위험하니까. 예. 아무튼 신화니까 좀 이렇게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10달을 채우고 다 자라고 나서 아이를 정상적으로 낳았는데 얘가 바로 디오니소스가 되는 거죠. 이게 디오니소스의 탄생 비화예요. 이런 일화로 디오니소스란 이름은 그리스어로 2번 태어났다. 세멜레의 뱃속에서 태어났고 제우스의 허벅지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났다. 그래서 2번 태어나서 디오니소스라는 이름이 붙은 겁니다. 디오니소스는 술의 신이에요. 예, 이거 봐봐. 지금 벌써 술 취해 있잖아. 바카스를 들려줘야겠는걸? 잠깐만. 술병이 아니고 바카스를. 오케이. 잘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얘는 태어날 때부터 우유병보다 술병을 먼저 손에 드는 애예요. 술의 신이라고 하잖아, 바카스를. 그죠? 어릴 때 포도주스를 가지고 막 이렇게 실험을 막 하다가 이것저것 막 해보다가 포도주를 발명합니다. 포도주를 발명해요. 마시니까 딱 알딸딸하고 막 취하는 게 좋은 거야, 기분이. 그래서 이 포도주 때문에 디오니소스를 추종하는 무리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같이 술 먹는 동아리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제우스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왜 올림포스 산에 들어가서 살면 되잖아, 제우스지. 거기서 살지 않고요. 땅에 내려와서 여기저기 막 대륙을 여행하면서 이제 무리들 이끌고 이렇게 술 마시면서 살았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왜? 술을 갖고 있으니까. 술을 갖고 있으니까. 처음 만나도 이 술 때문에 금방 친해지니까 아주 많은 무리들을, 추종자들이 생긴 거죠. 근데 사람들이 방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술을 마시고 일을 안 해, 노느라고. 일을 안 해, 놀기만 해. 그래서 디오니소스가 머무는 나라의 그 왕들은요, 백성들이 술만 마시고 일을 안 하니까요, 매번 디오니소스를 쫓아내기 위해서 항상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좀 불청객이었대요. 그렇게 좋은 이미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상하게 이 바카스는 히트를 쳤단 말이지. 이게 신기해요. 그죠? 이게 신기해. 아무리 동아제약에서 판매를 위한 마케팅을 잘했다라고 해도 디오니소스라는 신은 그렇게 술에 빠져 살고 막 이런 애란 말이에요. 그죠? 신기하죠? 마케팅을 잘한 것 같아. 술은 사람의 정신을 취하게 하는 건데 바카스는 또 사람의 정신을 깨워서 맑게 만들어주니까. 그죠? 이런 좀 상반된 이미지를 줘서 뭐랄까 좀 사람들에게 더 각인시키려고 하는 이런 전략이었을 수도 있고, 아무튼 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바카스라는 브랜드를 제대로 각인시켰습니다. 디오니소스의 이름을 가지고 온 게 바카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겁니다. 화장품이에요. 또 여자분들 또 이제 눈 돌아간다. 화장품인데 바카스가 상반된 이미지로 각인을 시켰으면 사람들에게, 이번에 알아볼 이 브랜드는요, 아주 그 이미지 그대로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캐릭터의 성향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알려진 제품이에요. 바로 헤라입니다. 그 유명한 헤라. 저는 남자라서 사실 잘 몰라요. 근데 헤라가 이게 화장품 중에서도 좀 이렇게 고가 브랜드라면서요. 예, 그죠? 맞아요? 좀 비싸다고 하던데, 비싸가지고 학생들은 뭐 거의 쓰지도 못한데, 예, 그렇기도 하고 이미지 자체가 좀
성숙한 여성들이 씀직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 회사 헤라를 만든 회사인 아모레퍼시픽에서도요 3, 40대 여성을 타겟팅하는 마케팅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헤라예요. 봐봐, 이 헤라가 이 화장품 쓰게 생겼지. 비싼 화장품 이렇게 생겼잖아. 이게 헤라의 이미지를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화장품이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비싸도 이제 알고 나면은 이제 왠지 모르게 이 화장품을 좀 더 쓰고 싶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스 신화의 헤라는 태초의 생명과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이제 여신입니다. 제우스의 아내고요. 신화 세계에서 2인자의 권력을 갖고 있는 절대적인 여신이죠. 아프로디테가 이쁘기로는 제일 이뻐요, 사실. 근데 걔는 이쁘기만 한 애야. 이쁨이란 것만 가지고 있어. 예쁘다, 아름답다. 근데 헤라라는 신은 여성의 상징 그 자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천상 여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헤라라는 브랜드가 자체가 어떤 생명의 근원이 곧 아름다움이다 라는 철학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뭐 이런 생각이 그리스 신화에서 보면은 헤라가 어떤 결혼과 가정을 수호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보면은 어떤 세포과학을 통해서 생명의 근원에서 아름다움을 찾고자 하는 이런 헤라의 뷰티 철학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일치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우리 엄마가 화장품을 써. 이 화장품을 쓰면은 헤라처럼 된다 치자. 기분이 좋잖아. 그러면 사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만약에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면 헤라보다는 좀 아프로디테, 미모를 상징하는 이렇게 이름을 써야겠죠. 하지만 고가 마케팅 전략이고요. 이거를 살쁨직한 이런 대상을 찾다 보니까 헤라 여성을 우리나라의 어떤 30대 40대 여성을 헤라처럼 만들겠다. 좀 이런 전략이겠죠. 그래서 이제 좋은 이미지로 이 화장품을 포장하기 위해서 이제 헤라라는 신을 사용했습니다. 제가 뭐 마케팅에 대해 공부한 사람은 아니에요. 좀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죠? 지식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그리스 신화를 알고 있으면은 이 신의 이미지를 통해서 이 정도의 분석이 가능해. 멋있지? 그리스 신화 공부하면요, 여러분 다방면으로 똑똑이가 됩니다. 구독해주세요. 헤라는요, 제우스의 친누나이기도 하지만 아내이기도 합니다. 신들의 여왕, 여신 중에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죠. 헤라를요, 로마에서는 주노라고 해요. 아까 디오니소스는 바카스라고 배웠죠? 헤라를 로마에서는 주노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6월달이에요. 준입니다. 주노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6월달에 신부가 되는 여성은요, 헤라 여신의 가호를 받아서 행복한 신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어요. 여러분 6월달에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헤라는 여성의 상징으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리스 신화라는 이야기가 많이 만들어지면서 헤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꾸며지다 보니까 제우스가 바람핀 여성이랑 그 자식들을 괴롭히는 역할로 많이 등장합니다. 질투쟁이로 등장을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애들 해코지하고 막 남편 못 살게 굴고 좀 이런 에피소드가 많아요. 그리스 신화에. 그래서 현재는 좀 이미지가 안 좋습니다. 좀 나빠지고 있어요. 예전엔 좋았어. 그냥 여성 그 자체의 이미지였거든요. 이게 화장품과도 좀 매치가 되는 게, 봐봐, 여자분들 잘 들어봐. 우리 주변에 누가 나보다 예쁜 여자애가 앉아있어요. 스캔 들어가지? 아, 기분이 나빠. 나보다 얘가 이쁘다니. 여성분들 아니라고 하지마. 다 알아. 이때 우리가 헤라의 화장품을 바르면 어때? 내가 쟤보다 이뻐져. 헤라의 마인드인 거죠. 뭐 이런 이미지,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이런 게 있을 것 같아. 예.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헤라를 쓴다면요, 화장품을 어떤 가정과 혼인 등 어떤 여성을 상징하는 여신 헤라처럼 될 수 있다. 이런 기분을 좀 느끼지 않을까 합니다. 자, 이 화장품 헤라는요, 그리스 신화의 1인자 여신이죠. 2인자네요. 제우스 아내니까. 헤라 신의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온 브랜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로 갑니다. 그 중에 카메라. 자, 카메라에 관련된 이름인데요. 우리 카메라 브랜드 중에 잘 아는 게 요거 이제 올림푸스 카메라네요. 이거 올림푸스에서 만든 카메라가 유명합니다. 예, 유명한데 그리스 신화에서 올림푸스라는 것은요, 신들의 고향이자 신들의 궁전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 올림푸스 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산의 이름을 따와서 카메라의 이름을 붙인 거죠. 자, 이 올림푸스 산은요, 신들 중에서도 좀 급 있는 신들, 이 산은 12명이 모여서 사는 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누구 있냐면은 제우스, 헤라, 포세이돈, 데메테르, 아테나, 아폴로, 아르테미스, 헤르메스, 디오니소스, 아레스, 아프로디테, 헤파이스토스, 이렇게 12명이 사는 신이에요. 좀 이렇게 이름 다 네임드죠. 유명한 신들이죠. 올림푸스 산은 그리스에 있어요.
그래서 이 산의 이름이 이겁니다. 그리스 한 중부 지역에 있대요. 그래서 그리스 중에 가장 높은 산입니다. 2,919m이고요. 2,000m 이상의 봉우리만 11개가 있어요. 되게 큰 산이죠, 그죠? 그리고 산맥의 길이만 20km를 자랑합니다. 겁나 길죠? 크죠? 거대한 산이에요. 이름 자체도 올림포스라는 뜻 자체가 지구 밖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서도 이 올림포스 산을요, 단순하게 산의 의미보다는요, 어떤 신들이 사는 천상계라는 표현을 씁니다. 신들이 사서 여기는 하늘 세계예요. 하늘에서 여기서 신들이 살면서 이렇게 땅에 인간들 세상을 내려본다라는 표현을 많아요. 그리스 신화에서. 자, 그러면은 왜 카메라 회사에서 올림포스라는 이름을 쓰게 되었을까를 이제 알아야겠죠. 이 올림포스 카메라의 창업자인 야마시타 다케시라는 사람이 있는데, 올림포스의 원래 이름은요, 이 카메라 원래 이름은요, 올림포스가 아니야. 사실 원래 아니고 다카 아마하라라는 전혀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이 다카 아마하라가 뭐냐면요, 일본산 이름이에요. 다카 아마하라가. 근데 일본에서 신들이 사는 산이라고 합니다. 일본 신화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근데 이 다카 아마하라라는 이름을 쓰려고 했는데, 이 올림포스사에서 세계 시장이 타겟이 돼야 되잖아. 일본에서만 팔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쉬운 이름, 영어 이름을 쓰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좀 이렇게 찾아보다가 올림포스 산,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를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네 나라에도 산에 신이 사는데 그리스의 산에도 신들이 산다, 이런 얘기가 있다. 비슷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좀 상대적으로 영어로 쓸 수 있고 서양인들에게 좀 쉽게 외우게 할 수 있는 이름, 올림포스로 이제 이름을 정했다고 합니다. 자, 올림포스가 있고요. 하나 더 있어요. 자, 하나 더 있는데 이번에는 캐논이에요. 자, 카메라의 또 다른 유명 브랜드 중에 캐논이 있습니다. 카메라의 개 바카스죠. 원탑 캐논입니다. 캐논 카메라 중에 그 중에서는 이제 에오스라고 하는 모델이 있어요. 얘가 그리스 신이야. 에오스입니다. 얘도 이제 신의 이름을 그대로 갖다 쓴 거죠. 우리가 그럼 이제 에오스에 대해 좀 이제 배워봐야 됩니다. 그리스 신화에서의 에오스는요, 새벽의 신이에요. 새벽의 신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왜 이 카메라의 이름을 굳이 새벽의 신으로 했을까요? 그거는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지. 사진 작가들이 풍경을 찍을 때 가장 선호하는 시간대가 새벽이래. 그때 사진이 잘 나온대. 새벽에. 그래서 이 카메라를 들고 새벽에 나가서 찍으면 어때? 새벽의 신인 에오스가 와가지고 당신의 사진의 축복을, 딱 이렇게 되는 거지. 에오스의 가호를 받아서 사진이 아주 그레이트하게 나오게, 나이스하게 나온다는 거죠.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 카메라가. 어때? 장난 아니죠. 이런 이야기를 알고 있으면 어때? 카메라를 사고 싶어. 내가 만약에 카메라를 사야겠으면요, 나는 이거 에오스 카메라 살 것 같아요. 제가 뭐 이제 뭐 홍보를 하는 건 아닌데요, 아무튼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름 잘 지었죠. 에오스를 이제 또 이름을 지은 이유는 또 좀 그냥 그 중에 하나가, 태양신이라고는 아폴론의 태양마차 옆에서요, 횃불을 들고 이제 밤에 장막을 걷는 그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리스 신화 내에서. 너무 길어서 말하긴 그런데, 이것에 착안해가지고 에오스라는 이름을 써가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담아내는 작업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야. 카메라에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찍을 수 있대. 겁나 멋있잖아, 그죠? 이런 이유로 에오스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이름을 정할 때는 그 의미를 충분히 고려해야지 뜻을 몰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뭔가 있어 보이고 기억에 잘 남는다는 거죠. 어떤 마케팅 같은 거 하기도 좋고요. 막 이거 뜻을 알고 나면은 에오스 이걸 안 사고 100이겠냐고, 카메라 무조건 사고 싶지. 홍보는 아니에요. 상품 서비스, 뭐 비즈니스 회사 뭐 이런 데 관련된 일을 할 때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로고예요. 로고. 회사 마크. 로고인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로고에는요. 왜냐면요, 기업의 가치랑 이미지를 상징하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자, 유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깔나는 브랜드 하나 있죠? 베르사체. 이름만 들어도 좋아, 그지? 자, 이 베르사체 로고를 보면요, 사람 얼굴이 있어요. 이게 남잔지 여잔지 좀 잘 모르겠는데 아리까리하죠, 그죠? 뭔가 묘한 느낌의 표정을 갖고 있는 사람. 얘가 누군가 하는 거죠. 얘가 바로 메두사예요. 메두사.
베르사체의 이 로고는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메두사의 얼굴을 그린 겁니다. 이게 메두사입니다. 닮았죠? 똑 닮았지? 이거 보고 만든 것 같은데 왠지 이 사진 잘 찾았어. 메두사는 근데 그리스 신화에서는 상당히 비호감 캐릭터예요. 비호감의 상징입니다. 원래는 이뻤어. 메두사가 인간이었거든요. 괴물의 외형을 하고 있지만 원래는 이쁜 여자 인간이었는데 아테나 여신에게 의해서 저주가 걸립니다. 그래서 뱀 머리카락을 갖게 되었고 다리도 2개였는데 붙으면서 뱀처럼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얼굴에도 흉터가 많이 생겼고 뱀들이 핥힌 거야, 머리카락들이.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마법도 있죠. 저주의 마법이죠. 메두사랑 눈을 마주치면은 그 사람이 돌로 변하는 저주가 있어요.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근데도 불구하고 요 로고에 박았단 말이죠. 근데 성공했어. 알려졌어. 왜일까?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 베르사체의 로고가요, 메두사가 되었던 것은 1978년에 있던 일인데요. 이탈리아의 디자이너인 지아니 베르사체입니다. 이 사람 이름이야, 이게. 만든 사람 이름이에요, 베르사체가. 지아니 베르사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인데 이제 메두사라는 캐릭터를 보고 발상의 전환을 했던 거죠. 발상의 전환. 그래서 로고로 정한 건데 이 사람 눈에는 메두사가 좀 매력적이고 치명적인 유혹을 갖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대. 그런 캐릭터를 보였대. 메두사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마녀 같고 되게 악마 같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원래는 치명적인 매력을 갖고 있는 이쁜 인간이었던 거죠. 여기서 착안된 이미지에 또 어떤 신에게 이용당하면서 괴물이 되면서 억울한 어떤 그런 슬픈 여자, 어떤 치명적인 유혹, 마녀 같은 이미지, 괴물이 되면서 돌이 되는 능력, 이 마법들 이런 게 치명적이라고 생각했나봐. 그리고 혼자 남겨진 여성. 왜냐면 눈을 보면은 다 돌되니까 아무도 메두사 근처에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여성으로서의 외로움, 고독감 이런 것들이 패션으로 나오면서 이 보면 시크한 느낌. 이 메두사랑 이 좀 느낌 비슷해요. 이 옷들이, 그죠? 비슷한 느낌이야.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베르사체를 한번 입게 되면은 빠져든다. 그래서 계속 입고 싶어지는 어떤 치명적인 옷을 만들기 위해서 메두사의 얼굴을 로고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베르사체의 여동생이 물어보니까 왜 썼냐, 왜 이 메두사를 썼냐. 그러니까 메두사와 사랑에 빠지면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왜 이뻤으니까. 그래서 로고를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직접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베르사체의 로고는 메두사다. 메두사의 캐릭터를 가지고 와서 그대로 그림을 그려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인데요. 이거 볼까요? 자, 이 모자 봅시다. 이 모자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인터넷을 많이 하신 분이라면은 기억에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모자 많이 봤을 거 어디서. 이거 네이버 로고 옆에 있는 모자예요. 이거야. 이 모자야. 이 모자. 이겁니다. 자, 네이버 모자를 한번 알아볼 건데요. 이 모자는 탐험가 모자 같죠? 이거 그리스 신화랑 관련이 있어요. 이 모자가 탐험가 모자야. 왜 탐험가 모자를 썼냐 라고 하면은, 디자인했냐면은, 우리가 인터넷에서 정보를 검색할 때 막 이것저것 막 찾아다니잖아. 이거를 탐험에다가 비유한 거야. 우리가 정보의 바다를 탐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탐험가 모자를 그린 겁니다. 거기 날개가 달려있죠? 날개가 달려있죠? 이 날개가 바로 헤르메스의 날개입니다. 헤르메스. 그리스 신화에서 헤르메스는 바로 신들의 전령사이기 때문에 제우스의 말을 주로 전하는 역할을 했거든요. 헤르메스는 전령의 신이기도 하고요. 상인과 여행객들의 수호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웹서핑 하잖아. 막 이렇게 돌아다니잖아. 여행이죠. 그렇기 때문에 헤르메스의 날개를 갖다 붙인 거죠. 탐험하는 헤르메스가 되는 거야. 우리는 웹서핑을 할 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터넷에서 서핑하면서 이제 이런 내용이 붙었던 거고, 우리가 네이버를 또 이용하면은, 그죠? 이거 홍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이버에서 서핑을 하면 우리도 모르게 헤르메스가 와서 우리를 지켜주는 거죠. 악성 코드와 바이러스로부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냥 막 갖다 쓰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헤르메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헤르메스도 제우스의 친아들이에요. 하지만 헤라의 친아들은 아니라는 거죠. 아, 제우스가 또 시작되나요? 제우스에게 바람 펴서 낳은 아들인 거죠. 제우스가 헤르메스를 근데 자기 아들 중에 가장 이뻐했습니다. 왜? 헤르메스는요,
그 제우스 제 아빠 자기 마음을 너무 잘 알아줬거든. 그래가지고 이뻐했습니다. 하지만 헤라는 당연히 헤르메스를 싫어하죠. 내 새끼가 아니니까. 남편이 어서 바람나서 나온 자식이니까. 근데 여기서 헤르메스가 대단한 게 헤라가 자기를 못 살게 구니까 그 갓난아기 때 우유 먹어야 할 그 갓난아기 때 변장을 해요. 전쟁의 신 아레스로 변장을 합니다. 아레스는 제우스랑 헤라 사이에서 태어난 친아들입니다. 아레스는요. 그래서 이제 황금 금수저 아레스는 바로 직속 아들이죠. 이 헤르메스라는 사생아가 아레스 그 친아들로 변장을 한 건데 헤라가 그것도 모르고 얘를 자기 아들인 줄 알고 젖을 먹이면서 키웁니다. 직접. 그래서 이제 자랐어요. 헤라 젖 먹고 자랐어요. 친아들도 아닌데. 헤라는 당연히 자기 아들인 줄 알고 잘 키웠겠죠. 막 학원도 보내고 뭐 동화책도 읽어주고 막 햄 쓸어서 요리해주고 막 그랬겠지. 나중에 헤르메스가 커가지고 자기를 속인 걸 알았어. 헤라가. 근데도 헤라가 이뻐합니다. 왜? 낳은 정보다는 기른 정이거든요. 그게 우선이었나봐. 사실을 알고 나서도요 헤르메스를 되게 친아들처럼 이뻐했었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었을 거야. 왜? 아레스가 친아들이긴 하지만 워낙에 아레스는 개망난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극혐이었어요. 근데 헤르메스가 좀 똘똘했거든. 그래서 이뻐할 수밖에 없었을 거야. 헤라도. 이런 이유로 헤르메스의 친엄마는요 세컨이라는 제우스한테 헤라가 얼마나 싫어하겠어. 근데도 불구하고 헤르메스의 엄마라는 이유로 올림푸스 산에 들어와서 살 수 있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게 그만큼 얘가 좀 이렇게 영민했다, 똑똑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헤르메스는 올림푸스의 12신 중에요 제일 어려요. 가장 어린애입니다. 젊은 피죠. 근데 꾀가 너무 많아. 꾀가 많고 이거 말도 잘해. 잘 털어요. 그런 신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명을 발견한 신이기도 합니다. 뭐 알파벳이랑 뭐 숫자, 천문학을 발명했대요. 아니 그리스 신화 내에서 실제가 아니고 그리스 신화 안에서. 그래서 이제 뭐 인문학 연구 방법론이라는 학문 중에 해석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어요. 근데 이 해석학의 이름을요 헤르메스의 이름을 그대로 따와서 헤르메뉴틱스라고 합니다. 이런 이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 신화의 어떤 등장인물들의 이름을 따와서 어떤 현재의 어떤 뭐 제품이나 어떤 명칭을 정할 때 그리스 신화의 캐릭터 이름을 정말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오늘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재밌죠? 오늘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그리스 신화 알아본 내용은 전 세계 유명 브랜드들이 그리스 신화에서 따온 이름이다 라는 것들에서 몇 가지 알아봤습니다. 어때요? 이게 이름을 정할 때는 항상 우리가 그냥 이쁜 이름을 막연히 떠올리면은 못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의미를 가진 어떤 그 단어를 사용하면은 좀 상징성도 부여할 수 있고 좀 나름 자부심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들이 대부분의 것들이 그리스 신화라는 거죠. 그리스 신화의 영향력이 진짜 막대한 것 같습니다. 정말 알수록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스 신화는 재밌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내용은 유튜브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추천과 즐겨찾기,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안녕. 안녕. 고고 안녕.